네, 한 주간의 일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일정의 장은혜입니다. 일단 한 주간의 경제 지표를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께 꼭 알아야 하는 이슈도 함께 짚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캘린더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6일이었죠. 어제가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와서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일정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본에서 인연물 국채 입찰이 있었고요. 건설 수주와 주택 착공 건수가 YOY 기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미국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모기지 신청 건수 전주 대비해서 발표가 되고 모기지 시장 지수와 더불어서 모기지 재융자 지수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것처럼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전주 비해서도 발표가 되고요. 4주 평균 해서도 발표가 된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나오는 것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금요일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이거든요. M2 통화 공급량 MOM 기준으로 발표가 되고요. 7년물 국채 입찰과 더불어서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더불어서 도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1월 실업률과 더불어서 최근에 BOJ에서도 회의가 한 번이 있었죠. 이때 당시 의견 요약서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역시도 경제 지표로서 예정돼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가봅니다. 상품 무역 수지와 더불어서 자동차 제외 소매 재고가 함께 발표가 되고요. S&P CS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도 함께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매 재고 역시도 함께 일정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0일 월요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날이 우리 한국에서는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면서 한국에서는 산업 생산과 관련해서 YOY 기준 그리고 MOM 기준으로 함께 일정 예정이 되어 있고요. 소매 판매 역시도 MOM 기준으로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부문 산출 역시도 MOM 기준으로 발표된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12월 거에 대해서 좀 경제 지표로서 함께 나올 예정이고요. 홍콩에서 수입과 수출에 관해서 MOM 기준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M3 통합 공급과 더불어서 홍콩 무역 수지 역시도 30일 함께 발표가 되네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역시도 일정으로 예견돼 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일을 쉬고 나서 2일 목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수출액과 수입액 YOY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무역 수지 12월 건에 대해서 예정돼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YOY MOM 기준으로 모두가 발표되니까요. 이 점 역시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는 전국 주택 가격 지수 YOY MOM 기준으로 모두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역시도 함께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모기지 시장 지수와 더불어서 목요일이잖아요. 일주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비롯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12월 건에 대해서 발표가 된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일 금요일이 됐습니다. GDP QOQ 기준 그리고 YOY 기준으로 4분기건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중요한 지표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YOY는요 전년 대비고 QOQ는 전분기 대비 그리고 MOM은 전월 대비라는 점 체크 잠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주일물, 8주일물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건설 지출 역시도 MOM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 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은행과 소비자 금융 그리고 M3 통화 공급, M4 통화 공급, 대출 담보 승인과 더불어서 모기지 대출과 개인 순채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일 정말 중요한 이벤트 있습니다. 결산법인 배당락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여기에서 배당락일이 무엇일까? 배당 기준일이 전 거래일로서 결산 기일이 지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 없어지는 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7 일에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배당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배당 기준일에 디데이 2인, 그러니까 이거래일 전인 26 일에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 이때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이때까지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봐라." 뭐 이런 주식 격언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 원래 배당 나길 전에, 그러니까 27 일, 그러니까 26 일이겠죠. 이번에는 배당 나길이 27 일이니까 이 26 일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위에 현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매년 12월 정도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이때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3 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고 그다음 달인 4 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했죠. 그래서 배당금도 우리는 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명 깜깜이 배당 이렇게도 불렀죠. 그런데 금융당국이 작년부터 이런 깜깜이 배당을 싹 하고 바꿨습니다. 바로 밑에가 개정안이거든요. 요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금융당국이 3 월에 먼저 배당액을 확정을 해라. 그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지정을 해라.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함께 배당 주주가 확정된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명 우리는 선배당 후투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뀐 개정안으로 인해서 올해는 이 연말 배당 특수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새롭게 제시한 방침에 따라서 배당락일이 변경된 기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통신, 금융, 현대차 그룹, 공통점이 뭐냐? 당연히 고배당 종목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배당 종목들이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이 아니고 2주 전 공시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배당 기준일이 변경되면서 연말로 집중이 됐었던 배당 수요가 흩어지게 되고요. 배당 여부라든지 배당 규모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기 이전에 알 수 있게 되면서 연말 집중형 투자가 좀 적어질 것이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런 선배당 후투자 방식이 시장의 안정성을 좀 끌어올리고 변동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하면 배당주라는 공식을 깨뜨린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배당주가 밸류업 프로젝트의 대표 주자로서 올해 초부터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었죠. 10월 들어서 코스피 200 금융 고배당 탑 10 지수와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의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각각 6.67%, 1.6%를 기록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1%를 기록한 것과 비교를 해서 크게 선방을 했다는 점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들어서 코스피가 무려 마이너스 3.48%나 급락을 했을 때에도 은행, 증권, 종목 등으로 구성이 됐었던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8%로 정말 강하게 잘 버텨줬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코스피 200 금융 고배당 탑 10 지수 역시도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좀 선방을 하면서 증시 하락기에도 방어를 잘 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연말 배당주 약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배당주가 과거 평균적인 흐름과 훨씬 더 비교를 해서 올해 내내 2분기부터 시작해서 상승세를 그렸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보다는 좀 이번 연말에 차익 실현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배당주 투자 전략을 연말보다도 1월 혹은 2월까지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배당주들이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 이후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1월 혹은 2월 배당 플레이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개인들이 고배당주 거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관심이 크게 준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배당 차익 거래 규모 한번 살펴봤더니 2024년 2월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6,7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살펴봤더니 1조 6,309억 원이었습니다. 비교해서 58.6%나 올해 크게 급감을 해버린 것이죠. 거래일이 특히 이틀이나 더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액은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고배당주 탑 5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로만 좀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는 또 다른 요건을 추가해서 선정을 해봤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 살펴보자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배당 성장 지속 여부와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인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을 제시를 한 이유는 주당 배당금을 계속 인상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한번 넣어봤고요. 이 세 번째 조건을 추가한 이유는 배당의 지속성 여부와 플러스 알파로 사업이 또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한 조건으로 추가를 한번 해봤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를 해봤습니다. 엑손모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최대 석유화학 기업이죠. 트럼프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 역시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년 이상에서 배당을 성장시킨 일명 배당 귀족주라고도 불립니다. 이 명성만큼 주주 환원 정책 굉장히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4,676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3.96달러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3월, 6월, 9월, 12월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티 인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리테일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월마트, 세븐일레븐, 페덱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대기업으로부터 상가 임대 수익을 얻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려 653개월 연속해서 배당금을 지급을 했고요. 108분기 연속해서 배당 성장을 한 엄청난 주입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466억 달러이고 주당 배당금은 3.17달러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존슨앤드존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레놀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 타이레놀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 6, 9, 12월에 분기 배당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62년 이상 배당금을 연속적으로 늘려온 배당 왕족 종목이 바로 그 별명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살펴봤더니 3,512억 달러이고요.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4.96달러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록터앤갬블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뷰티, 건강, 홈케어 등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식료품점, 약국, 백화점 등 무려 180개 국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에 분기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69년 연속해서 배당을 인상한 정말 배당 킹 오브 킹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가총액 한번 살펴봤더니 3,979억 달러였고요. 그리고 주당 배당금은 4.03달러였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쉐보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슨모빌과 굉장히 마찬가지로 석유, 천연가스 혹은 석유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 역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엑슨모빌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36년 동안 배당을 늘려왔었던 배당 귀족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함께 살펴봤더니 2,585억 달러였고요.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6.52달러였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공개가 됐어요. 5시였죠. 26일 5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오징어 게임 시즌 1 부터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할 텐데 정말 역대급의 흥행이 있었죠. 얼마나 흥행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시즌 1에 대해서 신드롬을 다시 시즌 2가 재현을 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즌 1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거 한번 살펴봤더니 2021년 9월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나서 넷플릭스에서 28억 뷰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내에서 가장 많이 시청됐던 작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봤더니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감독인 황동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으로 2022년 에미상 드라마 감독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시즌 1이 인기를 끌었던 만큼 시즌 2에 대한 마케팅 예산도 정말 엄청나게 쏟아부었다고 해요. 다른 글로벌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묘한 이야기 혹은 브리저튼 아시죠? 이런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케팅 비용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는 이 예고편부터 엄청 흥행을 했더라고요. 넷플릭스 예고편 가운데 최다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넷플릭스 주가 상승률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올 들어서 여러분 무려 100%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개월 사이에도 13%나 폭증을 했고요. 6개월 동안은 무려 42% 큰 폭으로 올라섰다라는 거 차트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포함해서 이런 연말 콘텐츠 라인업을 굉장히 크게 잘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광고 기반 요금제를 확대를 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적 역시도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됐었던 것은 역시나 숫자에 있었겠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3분기 좋았고 4분기도 좋을 거고 내년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호실적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비밀번호 공유하는 거를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사실 신규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분기부터 흘러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호실적을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공유 단속이 크게 먹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분석가들은 이 비밀번호 공유 단속으로 인해서 신규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좀 한정적일 것이다라는 좀 회의적인 이야기를 꺼내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광고 요금제 도입입니다. 광고 요금제가 뭐냐 살펴봤더니 영상 중간중간에 광고가 껴있는 거더라고요. 대신 일반 요금제보다 가격이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국내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일반 요금제는 13,500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광고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5,500원입니다. 훨씬 저렴하죠. 거의 한 3분의 1 가격이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나 같아도 좀 광고 요금제를 사용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광고 요금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살펴봤더니 7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고요. 현재 신규 가입자 전체에서 50% 이상이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선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3분기 실적 얼마나 좋았는지 숫자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507만 명 증가해서 2억 8,27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무려 15% 증가해서 98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됐죠. 사실 이 두 가지 수치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 월가 전망치 모두 다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4분기에도 호실적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4분기 매출액 101억 3천만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4.7%가량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내년에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내년 예상 매출액 살펴봤더니 43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 대비해서 11%에서 무려 13%나 크게 늘어난 규모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후 5시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가 됐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과연 기대했던 만큼 재밌을까요? 저도 이 방송 끝나고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일단 이 오징어 게임 시즌2까지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넷플릭스 주가 역시도 올 들어서 100%나 상승을 했었는데 더 갈 수 있을까? 상방 더 열려 있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일단 오징어 게임 시즌 2부터 함께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은혜로운 일정의 장은이었습니다.